기차로 떠나는 세계 여행. 기차로 세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번 여행지는 중동 지역과 인도입니다.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인 이스탄불에서 출발하여 기차는 광활한 터키 대륙을 횡단할 것입니다. 다음에 갈 여행지는 시리아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지 예루살렘과 북부지방의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가선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있는 종교의 향기를 느껴볼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 인도에선 고화 기차인 로얄 오리엔트를 타고 이 대륙을 횡단할 것입니다. 사실상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시켜주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왔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은 이 해협 입구에 위치합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이곳에서 만납니다. 터키는 또한 이슬람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터키의 문화는 종교적 신앙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죠. 이스탄불에서 터키 국유 철도까지 운행하는 페리를 타고 반디르마에 들른 다음 계속해서 이즈미르와 셀주크를 여행할 것입니다. 반디르마역은 항구를 바로 옆에 끼고 있습니다. 마르마라 익스프레스가 떠납니다. 차이가 금방 배달되는군요. 이즈미르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이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철도가 네 방향으로 모두 뻗어 있다니 드문 일이죠. 각 철도는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이즈미르에서 셀주크까지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즐겁게 여행합니다. 셀주크는 에게 문명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에페스의 이웃 도시죠. 에페스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른 유적과 함께 이곳에 보존돼 있죠. 쿠타키아 부근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 덕택에 도자기의 도시로도 유명하죠. 아름다운 꽃 문양은 모두 뛰어난 솜씨를 지닌 여자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것입니다. 쿠타키아를 떠나 시리아 접경지 근처의 아다나로 향합니다. 아나톨리아 평원이 지평선까지 쭉 뻗어 있군요. 이곳은 터키의 정중앙입니다. 코니아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셀주크 트르크의 수도였습니다. 신비주의 교파를 따르는 이슬람교의 메블라나 사원 역시 이 시대의 소산이죠. 그 당시의 셀주크 왕조의 권력을 짐작해야 합니다. 눈 덮인 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타우러스 산맥입니다. 기차는 산맥 방향으로 달립니다. 산 저편으로 광활한 밀밭이 우리를 반기네요. 아다나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알레포는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무역 거점으로 오랫동안 번창해왔죠. 구도시에 있던 알레포 성은 십자군의 공격으로부터 아랍을 수호하기 위해 축조됐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북부 지역의 종착역입니다. 이 나라의 기차 엔진은 모두 USSRJ입니다. 구소련 말이죠. 이 엔진이 이끄는 동력으로 기차는 시리아 북서 지방 도시 카미실리로 떠납니다. 기차는 사막의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이 사막의 나라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곡창지대를 선사해 줍니다. 그들에게 이 강의 풍부한 물이 주는 의미는 빵과도 같습니다. 빵으로 말미암아 강둑에는 대단히 많은 유물이 남겨졌죠. 그 유물들 중 하나가 이 할라프 유적입니다. 비잔틴 제국 때의 할라프 유적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모래땅 아래에다 수수께끼를 묻어놓은 채 말이죠. 우린 다이레즈 조역에 도착합니다. 출발 전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승객들은 허기를 채웁니다. 이 붉은 버튼은 불침번 조절기입니다. 기관사가 조는 걸 막기 위해서 기차가 움직이는 한 매 30초마다 경적이 울립니다. 시리아같이 기차가 끝없이 사막의 한가운데를 달리는 나라에선 이런 장치는 필수적이죠. 기차는 이라크와 터키의 접경 도시인 카미실리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은 쿠르드인이 거주한다 하여 쿠르디스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경계선이 쿠르드 땅을 갈라놓았죠. 경계선 반대편은 터키의 영토입니다. 여긴 다시 알레포역입니다.
자,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 남쪽의 다마스쿠스로 출발해 볼까요? 이 시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나 봐요. 바로 인기 가수인 하바 파클리의 사진입니다. 알레포 출신인데 그녀말로는 이 나라 최고의 인기 가수라나요? 기차가 산악 지역에 들어섰군요. 알레포를 떠난 지 4시간 만에 라타키아에 도착합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라타키아는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시리아에서 이곳은 몇 안 되는 가볼 만한 휴양지입니다. 타르투스는 라타키아 남쪽의 항구 도시로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타르투스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둘레가 19km 정도 되는 작은 섬 아르와드가 보입니다. 이 섬엔 약 4천 명의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은 한때 빛나는 문명의 중심지로서 번창했답니다. 어떠했는가 하면 놀고 있는 땅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건물을 점점 높이 올리고 식민지도 본국에서 점점 먼 곳으로 확장됐죠. 현재 알려진 페니키아 문명은 로마가 권력을 잡자 시들어버리고 말았죠. 타르투스를 떠난 심야 기차는 지금 다마스쿠스를 향해 달립니다. 아침의 태양이 장대한 사막을 달리는 기차를 주시합니다. 눈 덮인 골란고원이 시야에 나타납니다. 다마스쿠스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창세기에도 언급되어 있고 기원전 16세기에는 이집트 제국의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구도시에 있는 오미아드 모스크는 현존하는 최고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곳은 회교도들의 성지죠.
성지 예루살렘은 4천년 역사 동안에 서로 다른 종교와 민족으로 얽혀져 있었죠. 황금빛 오마르 사원은 회교도들의 성전입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성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을 방문하고자 세계 전역에서 유태인들이 모였군요. 이 성전 주변의 나머지 옹벽은 서기 70년 로마군이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행을 애통해하며 기도를 드리는군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스타 오브 다윗이라는 기차에 탑승하여 이스라엘 남부에서 북부를 경유 나하리아를 향해 떠납니다. 이 나라에선 단체 여행을 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요원이 동행합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주한 지 90년이 채 안 됐지만 유태인들은 황량한 사막을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해변이 들어선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기차는 오른편으로 산을 끼고 달립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의미의 카멜산입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가까워 옵니다. 하이파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이파는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쪽의 카멜산 꼭대기엔 집과 빌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이파 북부 도시 아코입니다. 1104년 십자군이 정복한 이 도시는 지중해 무역으로 번창했었죠. 제노바, 피사, 베니스, 마르세유는 각각 이 지역의 4분의 1씩을 차지했습니다. 아랍 국가는 1187년에는 십자군을, 1799년에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세 명의 자매는 30년 전 루마니아에서 이곳으로 이민했습니다. 나하리아에 사는 첫째 언니 집에 가려고 모인 것이죠. 텔아비브 북쪽으로 139km 떨어진 나하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철도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한때 다마스쿠스로 운행했던 선로는 아직 이곳에 존재합니다. 나하리아의 거리를 지나 북쪽으로 뻗어 있군요. 회교국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은 고도 1402km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1979년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회교법을 국법으로 시행했습니다. 여자들은 몸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써야 했습니다. 회교법에는 여자들이 신체의 어떤 부분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손과 얼굴만 빼고 말이죠. 여기서 1488km 떨어진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 도시 반디르 아바스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이란 중앙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250mm입니다. 이것은 LA의 38%밖에 안 되는 수치죠. 기차는 북부 이란에서 만까지 이어진 자그로스 산맥을 따라서 사막을 횡단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8시경, 기차에 담요와 베개가 제공됩니다.
기차는 오후 8시에 카샨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차하죠. 역에 마련된 서비스실에서 소년이 먼저 기도하면 승객들도 따라합니다. 기차는 다시 운행합니다. 시스탄에 도착하니 벌써 아침이군요. 여기선 노선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반다르 아바스행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파한 행입니다. 이스파한은 이곳에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바위산 아래로 고대 도시 이스파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란 속담에 이스파한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오아시스는 17세기 사파비 왕조가 엄청나게 융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여전히 이란 사람들에겐 큰 자부심입니다. 이스파한에 있는 큰 건물 중 특히 유명한 것으로 마스제드 이맘이라는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문화상 건축학적인 걸작으로 손꼽습니다. 다시 반다르 아바스를 향해 방향을 돌려볼까요? 야즈드는 이란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약 26만 명 정도입니다. 이 도시의 약 15,000명은 아직도 토착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합니다. 이 종교는 BC 7세기에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여 예배를 하는 조로아스터교는 동아시아의 불교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교의 성가는 가장 오래된 아리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야즈드 외곽 지역의 침묵의 탑입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이 언덕에다 사체를 방치했죠. 맹금류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차는 야즈드를 떠나 반다르 아바스로 향합니다.
검은색 히잡으로 완전히 몸을 가린 이란의 여인들에겐 왠지 접근하기가 꺼려지죠. 하지만 일단 알게 되면 정말 명랑하고 좋은 사람들이랍니다. 지금 도처에 하얀색으로 덮여진 염호가 보이시죠? 기차는 점차 고도를 높여서 달립니다. 우리는 자그로스 산맥에 왔습니다. 이 산맥은 고도가 3,962m를 훨씬 넘는 것도 많이 있죠. 종착역인 반다라 아바스에 도착했습니다. (1994년)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이 국제무역항은 수도 테헤란과는 철도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도시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무굴 제국의 예성 랄 킬라입니다. 인도의 가장 높은 돌탑인 쿠투브 미나르는 12세기 말에 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이 인도를 정복한 기념으로 건립이 됐죠. 델리 지방에 세워진 수많은 기념비는 과거의 영광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인도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이 여정은 델리 칸역에서 시작됩니다. 호화 기차인 로얄 오리엔트가 플랫폼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인도 왕의 전용 기차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20세기 중반까지 부를 과시하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해를 향하여 출발하는 로얄 오리엔트는 13개의 객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객차엔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휴게실도요. 칸막이 객실엔 침대 3개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죠.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이것은 에어컨입니다.
로얄 오리엔트가 첫 번째 역인 르와리에 도착했습니다. 바에서는 서로 친하게 된 승객들이 담배를 피며 담소를 나눕니다. 어두워지자 조리실은 저녁 준비로 바쁩니다. 풍선같이 생긴 이 음식은 풀이라고 합니다. 인도 북부에서 흔히 먹는 빵이죠. 치킨이 탄두루에서 구워졌군요. 다양한 향신료를 가미한 카레 요리입니다. 로얄 오리엔트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실제 궁중 요리입니다. 여러분은 정성껏 장식된 객실에서 최고의 음식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차가 자이프로에 가까워지면 창밖의 풍경은 나무가 드문드문 나 있는 건조지대로 바뀌어 갑니다. 델리 남서쪽으로 688km 떨어진 자이프로에 도착합니다. 자이프루는 1727년에 생긴 도시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이싱 2세가 세운 이 100세계 궁전은 호수 속에 건설됐고 강을 막아서 만들었습니다. 호수 위로 웅장하게 서 있는 이 건축물은 시티 팰리스입니다. 부와 권력에선 필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던 인도의 왕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했던 이 궁전엔 방문객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보물들이 소장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내며 살았던 인도 왕들은 인도 전래의 영웅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이야기 속 인물들로 동일시하면서 말입니다. 이 전래 이야기 중 하나가 로얄 오리엔트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인도의 왕들을 불굴의 인물로 묘사했다는 점이죠. 지난 60년간 연극 공연을 담당해온 숙련된 장인의 손을 거치면 이 웅장한 연극 속의 꼭두각시 인형은 생명력을 부여받습니다. 델리 남서쪽으로 1392km를 달려온 로얄 오리엔트는 아라비아해의 베라바에 도착합니다. 수천 년간 인도 상인들은 이곳의 해상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한 셈이었죠. 태양은 인도의 작은 배에다 빛을 들이우면서 아라비아해로 저뭅니다. 오랜 세월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도의 서부 도시 뭄바이입니다. 봄베이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은 영국 식민지 시대 이전의 이름으로 개칭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현대적인 빌딩이 뭄바이 중심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구 빅토리아 역으로 알려진 차트라파티 시바지역입니다. 인도 철도의 역사는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1853년 이 역에서 첫 기차가 출발했었거든요. 특급 산업 기차인 데칸 익스프레스가 출발합니다. 뭄바이 서쪽으로 96km 떨어진 네랄로 향합니다. 마테란산이 시야에 들어오네요. 네랄 분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마테란 힐 레일웨이로 갈아타고 고원의 휴양지로 떠날 것입니다. 마테란 힐 레일웨이는 선로의 폭이 60cm밖에 안 됩니다. 엔진도 거기에 비례해 작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의 별명은 장난감 기차입니다. 20km 떨어진 2시간 거리의 마테란까지 가기 위해 산을 오릅니다. 이 노선에서 이 남자가 빠지면 뭔가 허전한 여행이 될 듯 싶군요. 이 남자는 유명한 땅콩 행상인이죠. 창문을 통해 장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군요. 창밖에서 잘 견뎌내야 할 텐데요. 이 기차에서 실족한 적이 없냐고요? 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첫 번째 역인 잠마파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차는 가파른 경사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퀴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를 붓습니다. 선로에다가 이런 식으로 뿌리죠. 벌써 다 준비가 끝난 노선에선 기차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차는 문어의 머리라는 지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로가 U자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죠. 기차는 종착지인 마테란에 무사히 왔습니다. 고도 803m에 위치한 마테란은 영국 통치하에 있던 19세기 중반에 개발한 휴양지입니다. 이곳에선 차량 진입이 일체 금지돼 있습니다. 수송 수단은 인력거나 조랑 말이죠. 인도 서부 지방의 차트라파티 시바지역은 동이 트기 전입니다. 다시 뭄바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1920km의 여정길에 오르실까요? 인도를 횡단하여 동쪽의 캘거타를 향해 출발!
2등 칸막이 객실에서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겠군요. 객실엔 가네샤가 있습니다. 행운과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이죠. 이곳엔 사자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아름다운 여신 두가가 있습니다. 팔이 8개 달린 악마와 싸우는 모습이군요. 엘로라 동굴사원은 이 노선의 남쪽에 위치합니다. 7세기와 10세기 사이에 건설됐죠. 이곳엔 34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12개는 불교 사원이고 17개는 힌두교 사원, 5개는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다시 캘거타행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달립니다. 산업도시인 나그푸르입니다. 데칸권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죠. 인도 전역에서 오는 많은 장거리 기차의 종착역은 이곳입니다. 집안 식구들을 총동원하여 목화를 따는군요. 인도를 횡단하는 여정도 절반쯤 지나왔습니다. 1088km만 더 가면 됩니다. 기차엔 많은 행상인들이 다양하게 구색을 갖춰서 팔러 다닙니다. 이 사람은 빌랑나무 열매를 넣어 만든 판을 팔고 있군요. 이것은 인도식 씹는 담배예요. 이런 콩은 촐라라고 부르죠. 촐라 마살라는 향신료를 가미한 가지각색의 콩을 말합니다. 우리는 빌아스퍼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주스 판매대 주위에 모여 있군요. 신선하게 짠 오렌지 주스는 우리에겐 그리 새로운 게 아니죠. 향신료만 넣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인도 스타일의 오렌지 주스입니다.
벵갈만을 따라서 인도 동부에 오면 주요한 쌀 곡창지대가 펼쳐집니다. 뭄바이에서 1920km 이상 떨어진 캘거타에 도착했습니다. 캘거타의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입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이 역 바로 오른쪽에는 힌두교도들이 목욕하는 곳이 있습니다. 심야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이곳에서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길고 길었던 중동 여행은 캘거타에서 끝납니다.